자, 이제 우리 사례 푸는 겁니다. 12회인데요. 민법, 민소, 가능하면 민집도 좀 관련된 얘기 좀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채권부터 시작할 거고요. 채권에서 시작해서 아마 민총으로 끝나겠죠. 네, 채권, 물권, 가족, 민총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간단하게 첫날이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OT를 해볼까요? 우리는 내년 변호사 시험 봐야 되잖아요. 내년 변호사 시험이 목표가 아닌 분이 계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냥 내년 변호사 시험이 목표고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인가? 이제 8월이잖아요. 대충 한 일주일 빼면.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다섯 달 정도 되죠? 8, 9, 10, 11, 12. 충분하다고 생각해야죠. 뭐 어쩔 거예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변호사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 시험은요.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는 변론으로 하고 떨어뜨리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냥 물론 개인적으로야 떨어뜨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이제 저는 잘 모르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시험과 달리 이건 웬만하면 붙여주는 시험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중요한 걸 물어보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걸 물어보진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게 나오죠. 우리가 평소에 대비하지 않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죠. 우리가 여기 지금 수석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상위권으로 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혀 중요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중요한 것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출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출만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재를 택한 거예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출만 본다는 게 그동안에 출제됐던 문제 그 자체만 본다는 건 아니죠. 그건 기출 문제를 그냥 보는 거지 기출 쟁점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요 기출 쟁점과 관련된 앞뒤의 쟁점들까지 같이 정리를 해둬야죠. 그래야 우리가 기출 쟁점을 보는 거고 시험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죠.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형 요거는 어쨌든 따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변호사 시험은요 결국 판례를 물어보는 시험인데 선택형에서 나오는 판례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례 또 나중에 할 기록에서 나오는 판례가 차이가 없습니다. 사법시험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판례가 결국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 나온 판례가 여기 나오고요. 따라서 우리가 기록이나 사례에서 다루지 않은 판례들인데 사례에 나올 만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선택형을 하셔야 돼요. 해주지 않나요? 학원에서? 저희가 있지 않나요? 스터디? 그렇죠? 그래서 하실 거고, 혹시 그거 안 하신다면 꼭 하세요. 꼭. 개인적으로라도 안 하시겠지만, 꼭 하셔서, 원하시면 저한테, 이게 지금 촬영이 되니까 끝나고 제가 번호를 적어 드릴게요. 저한테 카톡을 주셔도 좋고, 매일매일 어느 정도 했다는, 물론 제가 읽습니다. 실시간으로 읽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읽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질문 하셔도 좋고요. 뭐든지 좀 연락을 해주세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 기출 쟁점을 볼 거고요. 이것만 보면 틀림없이 시험은 이 안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이거 공부하고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조금만 바꾸면 그게 이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는요. 원인은 역시 이겁니다. 이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틀이라는 게 괜히 우리가 멋있게 하려고 민법 전체 주소를 막 쫙 나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기출 쟁점을 아무리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소 안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사실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문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신경 써 드릴 겁니다. 당연히 이 틀은 쟁점별 틀이에요. 쟁점별. 예컨대 변제라고 하면 우리 변제라는 게 우리 학습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되는데 그거는 이 쟁점은 그중에 여기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억이 오래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경 써 드릴 거고요. 요거를 제가 나눠 드릴 게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선택형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요거 안 하겠다. 선택형 중요하지 않지 않냐? 아니에요. 선택형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시험은 선택 사례 기록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 붙을 수가 없어요. 경쟁률도 높아졌고 커트라인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선택형 자체를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 그냥 사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최신 판례는 좀 하셔야 돼요. 최신 판례는 한 3년 정도 판례를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면 그때 나올 때마다 중요한 최신 판례는 다루겠지만 그래도 한번 몰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1월쯤에 한번 할 겁니다. 최근 3년 정도의 판례는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까지만 한다고 해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사법시험과 연수원에서 출제됐던 쟁점들 정도는 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만 하면 제 생각엔 이 안에서 나옵니다. 벗어나진 않는데요. 문제는 이런 작업들을 이번 기회에 다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12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진모를 하실 텐데요. 진모도 12회 정도 돼요. 교재는요, 똑같은 교재입니다. 똑같은 교재. 다만 요거는 진도별로, 요거는 회차별로 풀 뿐이에요. 똑같은 걸 떠보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출만 보자니까요. 기출만 봐도 된다니까요. 그 확신이 만약에 없으시면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출만 보면 시험은 어차피 여기서 나오고 틀림없이 붙는다. 그것도 뭐 턱걸이로 붙는 게 아니라 조금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그걸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로 똑같은 교재를 또 볼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일과 여기서 할 일이 좀 나눠져야 돼요. 그렇죠? 저의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좀 해보셨겠지만 욕심을 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2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하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때쯤 되면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 12회 안에서는 요 기출 쟁점, 그리고 쟁점에 대한 판례, 그리고 그 판례에 따른 사안 보석 결론, 이 정도라도 아주 날카롭게 정리를 해두세요. 아주 날카롭게. 네, 공부를 했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밑줄 긋고 책장 넘기고 이런 공부는 안 한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날카롭게 좀 다듬어 두자는 거고요. 제가 그걸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쟁점은 기출의 그 저스트 그 쟁점은 아니에요. 앞뒤의 쟁점이고요. 그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를 22회 때 하자는 겁니다. 제발 이거만 하자는 거예요. 이거만. 그럼 나머지 뭐 보충 문제, 유사 문제 뭐 그런 것들 언제 하냐? 이때 하지 않을까요? 이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해버리면 요거가 좀 선명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제발 일단 여기에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만 나눠드릴 거예요. 교재에 집중하자고요. 교재에. 이것만 제발 이거라도 제발. 이것도 못하고 가잖아요. 솔직히. 이것도 못하고 시험장 가요. 우리는 제발 요거만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때 하자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제가 최대한 나눠드리는 자료는 자제할게요. 제발 이것만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건 하셔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체력도 없고 여유도 없기 때문에 잘 못할 수 있어요. 이걸 진짜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 12회잖아요. 금방 지나갈 거고요. 하고 나면 남는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복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시부터 10시 20분 22시에서 한 22시 20분까지는요. 그날 한 것들을 좀 빠르게 우리가 아무리 체력이 떨어졌어도 요 22시 전에 한 게 22시에 기억이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빠르게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요 강의 끝날 때쯤 제가 뭐 인터넷 강의, 인강 같은 거 하나 제공해 드릴 건데요. 사실 요게 좀 딜레마입니다. 지금 이따 우리가 첫 시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나갈 거냐면요. 단순히 사례 문제를 풀고 판례 확인하고 여기서 그칠 거 아니에요. 요 쟁점의 앞뒤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론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좀 날카롭게 수업용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만을 떼서 이렇게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유는 복습입니다. 복습. 딴 거 없어요. 오로지 복습용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강남에서 요거 몇 번 찍었습니다. 버렸어요. 통째로 그냥 폐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날카롭지가 않아요. 우리 날카롭지 않은 건 시간 낭비.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하지만 심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날카롭지 않은 뭐 지식들을 나열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 겁니다. 다시. 그래서 요거 나눠드립니다. 복습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사례, 나중에 기록은 기록돼서 하겠지만 사례를 보는 거면 사례는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그거는 기본이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교정을 해야 이제 실력이 늘 텐데 그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첨삭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 강의 끝나는 날쯤에 문제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러면 써보시고요. 우리 저한테 사진을 찍든 뭐 팩스든 스캔이든 주시고 그다음에 대면 첨삭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해서 이때 좀 수월하게 이때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점을 좀 교정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복습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서는 욕심내지 마시고 관련된 쟁점과 그에 대한 판례를 아주 날카롭게 정리하는 데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뭐 이 정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OT 때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자료들이 좀 있는데 그건 이제 쉬는 시간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 없이 해볼까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자료는 아닙니다. 자, 채권부터 58번부터가 채권인 것 같죠?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한다고 인생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아요. 아실 건 아시죠? 네, 뭐 인생이 뭐 갑자기 뭐 행복해지고 막 그러진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3천을 벌어도 제 생각에 많이 벌면 벌수록 우리 생활은 더 궁핍해지잖아요. 김밥 먹고 그렇게 되죠. 빵 먹고 이동하면서 빵 먹고 그렇게 돼요. 많이 벌면 벌수록. 그러나 이제 누군가가 좋겠죠.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이 누군가가 좋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 시험 합격한다고 인생이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건물을 갖고 계셔야 행복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한다고 인생이 확 바뀔 거라는 환상은 갖지 마세요. 더 우울해지겠죠. 자, 종유채권의 특정인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뭐 민법 전체적인 틀을 잡는 자료,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좀 나눠드릴 건데요. 지금은 일단 그게 없으니까. 자, 우리가 채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뭐 구구절절 얘기하지 말고요. 채권법에도 총론과 강론이 있잖아요. 우리 시험은 총론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해요. 강론 문제는 총론에 녹여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총론이 훨씬 중요한데요. 기록 시험에서도 총론이 중요하죠. 이 총론 중에서도 채권 총론의 서러운 부분이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잊어버리시고요.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행위의 목적, 요구하는 목적, 채권의 목적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 채권의 목적을 두 글자로 우리가 급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부딪히는 채권법에서의 문제죠. 뭐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정하기 나름이죠. 개수의 제한은 없어요. 물건처럼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한이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규정을 안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몇 가지를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 종류, 특정, 뭐 금전, 선택, 뭐 이자, 임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 중에 우리는 일단 요거 종류 채권과 특정물 채권, 이게 뭐 무지무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채권 총론의 앞부분, 급부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요 둘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 첫 번째 문제 58번 문제는요, 종류 채권을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요 두 개는 같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같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문제를 좀 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채권 총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주르륵 나가는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나눠드릴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실제로 우리 시험은요, 수업용으로 정리하면 매매가 나오죠. 매매가 안 나오는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 민법 시험에는요, 매매가 안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한 해도 매매를 거르고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이유는 이제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채권 강론이 정하고 있는 전형계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유상계약의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리들을 다른 유상계약에 쓰기 때문에 매매가 안 나올 수는 없죠. 자, 매매는요, 누군가가 뭐 어떤 매매 할까요? 우리 뭐 부동산 할까요? 네, 부동산을 판다고 하면 파시는 분을 매도인, 사시는 분을 매수인이라고 하고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줘야 돼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그냥 넘겨주진 않아요. 등기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분한테 매매 대금을 줘야 됩니다. 저 이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런데 이 둘이 같이 이행이 돼야 돼요. 이것도 하얀색. 같이 이행돼야 되잖아요. 같이.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동산, 이거를 급부라고 하고요. 요 대금, 요거를 반대급부라고 합니다. 대금을 중심으로 하면 대금이 급부, 부동산이 반대급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대금을 중심으로 하면 바뀌지 않나요? 맞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이제 이분이 채무자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분의 다른 이름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채권자가 되고요. 이분의 다른 이름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A가 채권자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부동산,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을 주려고 할 때 아무 문제 없이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고 대금을 받으면 행복하죠. 그런 시험 문제는 우리 안 나와요. 우리는 뭔가 지금 하자가 생기는 건데요.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두 군데 있겠죠. 이거를 못 주게 됐거나 이거를 줘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혹은 이게 뭐 부동산은 물건의 예니까요. 뭐 도자기든 부동산이든 책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거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법 앞부분에서 배우는 거고요. 요거 돈을 줘야 되나? 라는 문제는 채권 강론의 위험부담이라는 곳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제 같이 나옵니다.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부동산을 아무 문제 없이 부동산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건 뭐냐면 부동산을 못 넘겨주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부동산을 못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불능이라고 하고요. 불능의 예는요, 뭐 없어졌다, 부서졌다라는 것도 있고요, 불타 없어졌다라는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못 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주게 됐다. 그럼 못 주게 됐을 때 이거를 다시 줘야 되느냐, 다시 줘야 되느냐, 우리 인도라고 표현해 볼까요? 다시 인도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요걸 좀 멋있는 말로 조달 의무가 있느냐라는 말을 쓰고요. 요걸 조금 더 어렵게 하면 급부의 위험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저 물건이 멸실, 소실 혹은 다른 사람한테 등기가 넘어가서 못 주게 됐을 때 다시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답안지에는 다시 줘야 된다 이런 말보다도 조달 의무라든가 급부 위험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법리는 우리 알고 계시죠? 다시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학습할 특정됐느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류채권인 단계에서는 만약에 없어지면 다시 줘야 돼요. 그게 종류채권의 본질이잖아요. 같은 종류로 갖고 오면 이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류채권이 특정이 되는 순간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조달 의무가 없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급부 위험이 이제 채권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류채권의 특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시 줄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류채권의 특정 그렇게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요. 우리 수업 용어로 좀 날카롭게 종류채권의 특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을 때, 우리 시험 문제 사실관계에서는 멸실, 소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다시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그게 시험이 나올 겁니다. 이 문제의식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특정이 되면 다시 줄 필요가 없다는 요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특정이 되는 방법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고 계시겠죠? 한번 볼까요? 우리 종류채권이 특정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문에 있어요. 법리가, 판례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채무자가 지정을 하거나 그 물건을, 두 번째는 이행의 행위를 완료, 그러니까 우리 네 글자로 이행 제공 내지는 변제 제공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지정했거나 이행 제공을 하면 특정이 되고요. 그러면 물건 부서져도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줬다 이러면 누가 봐도 특정이잖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문제는 이제 이행 제공이 되어야, 변제 제공이 되어야 이게 특정이 되고 다시 줄 필요가 없는 건데요. 우리 판례가 이행 제공이 됐는지를 채무의 종류의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다시 달리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지참 채무냐, 추심 채무냐, 송부 채무냐로 나눠서, 지참 채무면 현실 제공 정도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구두 제공, 이거는 개념에 좀 문제가 있지만 발송 시에 특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이 되면, 다시요, 이렇게 지참 채무의 경우에 현실 제공이 되면 이행 제공이 있는 것이고요. 이행 제공이 되면 특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져도 다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제공이 어느 정도인데 라는 논의만 하면 되겠죠. 이 현실 제공은요, 마치 우리가 계약이 성립해서 승낙 같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령해 갈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현실 제공이라고 해요. 이 문제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채무자가 채권자 집 앞에 갔어요. 갖다 주러. 채권자가 못 받은 것뿐이죠.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지만, 그렇죠?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사례는. 그렇죠? 현실 제공이 있었나? 이 지참 채무인데 현실 제공이 있었나? 현실 제공이 있으면 이행 제공이 있는데 이행 제공이 있으면 특정이 된 거네. 특정이 되면 다시 줄 필요가 없지. 따라서 만약에 채권자가 다시 달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이유 없는 주장이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시지만 정리는 거꾸로 좀 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줄 필요가 없다. 다시 줄 필요가 없다는 걸 전제로, 그러면 매매 대금은 줘야 되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니, 물건을 못 받았는데
대금을 주는 건 이상한 짓이잖아요. 그렇죠? 동시행 관계인데. 그래서 물건을 못 받았다, 불능이다라고 하면 대금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우리민법 537조에 쓰여 있고요.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것도 위험부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앞에서 이것도 위험부담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급부 위험부담이고요. 요거는 대가 위험부담인데 보통 대가 위험부담에서는 요거 이제 안 씁니다. 그냥 위험부담이라고 하면 대금을 줘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당연히 물건 못 받았으니까 안 줘도 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건을 못 받았어도 대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우리민법 538조에 적고 있고요.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귀책이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거나 아니면 그 유명한 채권자 지체, 저는 네 글자로 수령지체라고 할게요. 수령지체 중에 쌍방무과실로 불능이 돼버린 경우에는 물건을 못 받았어도 돈을 주라고 적고 있어요. 뭐 이유야 타당하죠. 물건 못 받았으니까 돈 안 줘도 되는 게 맞지만 채권자가 뭔가 잘못이 있는 경우, 수령지체도 사실은 채권자의 잘못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돈을 주라는 겁니다. 이 채권자 누구라고요? 예,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됐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요, 이렇게 수령지체 상황만 툭 주고 판단해 보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수령지체가 되면,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너무너무 유명한 401조라는 효과가 생깁니다. 수령지체가 되는 순간. 무슨 말이죠, 401조는? 수령지체 되면 채무자의 경과실은 무과실로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물론 조문의 표현은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석하면 경과실은 무과실이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만약에 수령지체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어도 무과실이 되기 때문에 538조가 적용돼서 물건을 못 받아도 돈은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슨 뭐 이제 나중에 우리 정리된 자료로 드리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수업용으로 지식을 좀 날카롭게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 537조의 예외 538조 이렇게 하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공부할 때만 자기 만족이죠. 우리 시험용으로 좀 날카롭게 하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결론부터 거꾸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적어도 우리 사례 강의 시간에는 좀 계속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떤 사례 쟁점이 나오면 관련된 쟁점들을 먼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사례를 풀 거거든요. 그리고 요 쟁점, 요거 정리한 거, 요거만 지웠죠? 따로 찍어서 인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실 수 있게 할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요거는 요거 자체로 복습하시고요. 이제 이게 포함된 전체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암기하라고까지는 권유하지 않지만 계속 보셔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출 쟁점과 그에 대한 판례만 정확히 암기하고 계신다면 시험 문제가 뭐 얼마나 어렵게 나오겠어요? 뻔하죠. 맨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이렇게 물었다 저렇게 물을 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봅시다. 58번. 자, 58번 문제는요, 너무 유명한 문제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홍삼을 을한테서 삽니다. 매매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괜히 을을 찍은 게 아니고요. 이제 병이라는 애가 사기를 치거든요. 이제 요 부분은 민법 총칙의 진도라서 이 문제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사기를 쳐서 그지 같은 홍삼을 뭐 유기농인지 친환경인지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취소하겠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민총에서 할 얘기니까 일단 뺄게요. 자, 그래서 홍삼을 팔기로 했어요. 그럼 홍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홍삼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간다는 말은 지참채무잖아요. 우리 채무는 원칙이 지참채무가 원칙이에요. 가지고 갔는데 갑이 여행을 갔는지 뭐 어디를 갔는지 못 받게 됐어요. 우리 나중에 채권자 지체에서 공부하시겠지만 가지고 갔는데 이행 제공을 했는데 수령 거부, 수령 불능 상황이 생기면 이른바 채권자 지체 상황이 생깁니다. 못 줬어요. 못 줬으니까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줬다면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을 텐데 보나마나 이게 불능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불능이 됐냐면 불타 없어진 것 같죠? 소실,
두 글자로 불타 없어졌어요. 불타 없어졌는데 뭐 번개를 맞은 게 아니고요. 을의 직원 정이죠. 정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실수를 합니다. 이분이 실수로 이게 불났어요. 그런데 그게 경미한 과실, 경과실로 불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삼은 날라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갑의 입장에서는 홍삼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무슨 주장을 하냐면요. 그 여러분들 사실관계에서 제일 마지막 줄 문제를 보세요. 문제. 제가 사실은 이게 좀 딜레마인데요. 우리 변호사 시험은요. 문제가 길어요. 그죠? 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문제가 길기 때문에 앞부분을 읽다 보면 그 앞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은 질문부터 설문부터 보고 사실관계를 보는 게 좋은데요. 설문을 한번 본다고 해서 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사실관계에서 적용하는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문제가 기니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의 방식은 최소한 이게 지금 우리 시험은 어쨌든 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전제로 하는 문제가 10문제 중에 8문제 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무슨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누구를 상대로 이 정도라도 좀 체크를 하시고 사실관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그럼 시험 문제 유형은 두 가지거든요. 누가 원고잖아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를 묻는 문제와 두 번째는 피고가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우리 항변이 될 텐데요. 그 피고의 항변이 타당한지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유형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소를 제기했는지와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지 정도만이라도 의식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좀 빠르죠. 물론 그것만 본다고 갑자기 사실관계가 확 그려지고 그럴 일 없어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우리 없다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하면 뻘소리를 쓰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시험 문제에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혹은 피고의 항변이 정당한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뻘소리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문제를 보시니까 그 사실관계에서요. 뭐 그런 단락 있죠. 밑에서 한 세 번째 단락 가면 뭐 병은 이렇게 시작하는 단락인데요. 밑에 줄에 보니까 갑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병이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네요. 이게 병인가 보네요. 그래서 홍삼값을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이소제기라니까 얘 원고죠, 원고. 얘 원고. 얘는 피고입니다, 피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지금 피고의 주장,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문제고요. 이 갑의 첫 번째 주장이 그거잖아요. 문제 마지막 줄 보시면 병이 새로운 30상자 인도하면 돈 주겠다. 새로운. 물론 우리가 이 짧은 문장 새로운 30상자 인도하면 물품 주겠다라는 이 질문에서 이게 결국 갑이 병한테 물건을 다시 달라는 것이고 결국 조달 의무의 문제고 따라서 이것은 종류채권이 특정됐는지의 문제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이제 이 답을 쓰실 텐데 안 떠오른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죠. 이 부분 종유채권의 특정을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셨거든요. 물론 종유채권의 특정 번호를 아예 모른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죠.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공부하셔야 되는데 종유채권 특정 공부하면서 이게 왜 종유채권의 특정이 문제되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 마지막 질문만 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시 인도한다면 새로운이잖아요. 새로운. 다시 인도하면 주겠다. 그럼 결국 다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이 종유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동의받아서 지정했거나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행 제공 중에 이건 지참 채무이기 때문에 현실 제공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현실 제공이 있습니다. 현실 제공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사실관계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에 따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지금 현실 제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에 따라 병은 뭐 오전 10시, 새벽 2시도 아니고 오전 10시에 그죠? 30상자 싣고 갑의 점포까지 갔잖아요. 이 현실 제공입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새벽 1시에 갔다. 뭐 이러면 좀 얘가 달라져요. 새벽 1시는 깨 있을 수도 있지만 새벽 3시에 갔다. 이러면 이제 얘가 좀 달라지지만 오전 10시라면 충분히 일어나 있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지만 있었다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상태. 이걸 현실 제공. 그런데 못했어요. 이유는 밑에 나오죠. 갑이 외출을 했기 때문에 채권자 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첫 번째 문제, 이 설문 2에 대한 답은 이 갑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왜냐면 이게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이 되면 왜
타당하지 않냐. 특정이 되면 조달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줄 필요가 없다. 즉 새로운 물건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에 쓸 것은 특정되었다는 그 법리를 써주면 되겠죠. 이행 제공됐고 종료 채권이고 이런 내용들을 써주면 됩니다. 뭐 해설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설은 이거는 이제 이분이죠. 신정훈 변호사님의 모범 답안이잖아요. 물론 모의고사는 채점 기준표에 따른 모범 답안인데, 근데 꼭 이렇게 안 쓰면 점수를 안 주냐? 그건 아니잖아요. 답안지를 쓰는 것들은 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쟁점이 답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만 채점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설을 보시고 막 밑줄을 그으면서 똑같이 외우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죠. 어차피 그렇게 못 쓴다니까요. 실전에 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쟁점이 뭐냐. 해설에서는 그것만 찾으면 돼요. 쟁점이 뭐고 어떻게 특히 판례가 있다면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는 건 오히려 부담이 없죠. 그래서 보시면 251페이지에 해설이 있는데요.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 아니겠어요? 로마자 3번에 두 번째 사안에서 이렇게 하는 이 네 줄이 이 문제의 핵심이죠. 이것만 알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사안에서 중간에 갑자기 지참채무라는 말이 보이는 거죠. 지참채무.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막 이행제공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줄 인도의무를 면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핵심 아닌가요? 인도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인도해달라, 다시 달라라는 갑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일단 이게 핵심이고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을 좀 붙이시면 되죠. 이 문제는 지금 몇 점짜리인가요? 이 문제는 이제 15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인드로 그냥 5점에 쟁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15점이면 내가 한 3개 정도는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개밖에 못 찾았다. 그 정도는 양호해요. 하나다 이러면 좀 고민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점이니까요. 요 핵심, 종료 채권이 특정되면 조달 의무가 없다.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15점이니까 쟁점 하나 정도 더 쓰신다면 이게 종료 채권이다라는 정도의 언급, 전제로. 그러니까 로마자 2번에 종료 채권인지 여부가 살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종료 채권이다 쓰시고 제일 중요한 종료 채권의 특정을 쓰시면 됩니다. 종료채권 여기는 로마자 3번이 종료채권의 특정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특정의 방법과 효과죠. 특정의 방법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지참채무, 이행 제공, 즉 현실 제공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조달 의무 없어진다, 인도 의무 없어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 네 줄을 여러분들이 차라리 체크를 해두시고 이걸 여러 번 읽으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회독 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가끔 저한테 문제의 소재, 쟁점의 정리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른다가 답이죠. 답이 없어요. 뭐 이렇게 문제의 소재를 쓰면 점수를 주고 뭐 다르게 쓰면 안 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핵심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들이 문제의 소재에 언급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의 소재를 읽었는데 우리 보통 채점을 뭐 꼼꼼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꼼꼼히 한대요. 학교 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꼼꼼하게 한답니다. 이유는 이건 진짜 인생이 달렸다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뭐 보수도 학교 시험이랑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데 그래도 일단 문제의 소재 내지는 쟁점의 정리 붙어 있잖아요. 거꾸로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를 읽었을 때 출제자가 요구하는 쟁점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게 좀 매력이 없는 답안지가 되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사건의 쟁점은 종료채권이 특정됐는지가 핵심이잖아요. 그게 문제의 소재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뭐 문장이 투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뭐 할 수 없죠. 지금 와서 우리가 뭐 문장을 세련되게 바꿀 건가요? 그런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고요. 이 문제를 보시면 우리 256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256쪽에 가면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에서 설문 3인데 설문 3번만 볼까요? 3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갑이 또 이번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병이 30상자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해주면 내가 돈 주겠다. 손해배상 해주면 돈 주겠다.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 병이 물건을 안 줬으니까 채무불이행 아니냐.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효과 손해배상 해주면 돈 주겠다. 그럼 이 주장이 타당한지 보려면 채무불이행이면 손해배상 나온다. 그거를 뭐 반박할 수는 없죠. 채무불이행이면 당연히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제로 채무불이행이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냐 병이 30상자 안 준 게 채무불이행이냐 이것만 보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요
채무불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야 되죠. 이거를 그냥 정리해서 암기해 둔 것만 가지고는 실제 시험을 풀 수 없고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한 보통 공통적인 요건과 공통적인 효과 정도는 정리하고 계셔야 되죠. 물론 보통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우리가 포섭하는 것들이 이행불능, 이행지체 정도, 그리고 뭐 불완전이행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 불완전이행 정도, 그리고 뭐 이행거절의 법리 정도를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만 어떤 경우든지 공통적인 요건은요, 뭐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이행지체라면 안 한 거, 이행불능이라면 못 한 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한 것이 이제 잘못된 거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입증책임 문제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서요. 세 가지가 공통적인 요건 아닙니까?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같은 장애가 생겨야 돼요. 안 주거나 못 주거나. 안 주면 이행지체, 못 주면 이행불능이에요. 위법해야 되고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만 열라 외워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위법성은 기본적으로 형법처럼 똑같이 추정이 돼요. 따라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요. 민법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두 번째는 동시에 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면 내가 안 해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동시이행관계라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의과실과 관련해서요. 고의는 뭐 이건 일부러 안 하는 건데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오겠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과실이죠. 여기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어느 정도 돼야 과실이 있다고 할 거냐 하는 과실의 주의무 위반 정도입니다. 정도. 두 번째는요. 너무나 유명한 391조죠. 우리 봤잖아요. 채무자 본인의 과실은 당연히 과실이지만 채무자 이행보조자의 과실도 채무자의 과실이에요. 그래서 391조라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지만 홍삼 사례는 누구의 경과실이었어요? 직원이잖아요. 직원. 채무자 병의 과실이 아니라 직원의 과실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채무자의 과실로 포섭하고 풀었어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391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문제는 어느 정도 돼야 과실이 있다고 볼 거냐 하는 거죠. 요거. 아예 시험 문제에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논의 여지도 없어요. 과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비슷한 표현으로 뭐 게을리하여라든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이제 과실로 당연히 포섭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과실과 관련해서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특정물 채권이 되면 여기서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서 이행기를 정해요. 근데 이제 이행기에 이행을 하는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항상 이제 늦게 이행을 하게 되겠죠. 이행불능이 아니라면. 그러면 특정물 채권이라면 이렇게 빨간색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해요. 우리 이게 조문에 있죠. 특정물 채권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의무 위반, 바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게 과실이에요.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이잖아요. 어느 정도가 돼야 선관주의 의무 위반인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에요. 시험 문제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행기가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상황이 바뀌죠. 이행지체가 되거나 하나는 수령지체가 되거나. 이제부터 그냥 수령지체로 통일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 똑같은 말인데요. 이행기를 넘으면 안 하거나 했는데 안 받거나 두 개 아니겠어요? 했는데 받았다. 이러면 이제 소멸하고 끝나잖아요. 아무 시험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행지체 여기는 이렇게 되면 이제 392조라고 하는 중요한 조문이 적용되면서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조문의 정확한 표현은 과실 없음을 뭐 항변하지 못한다 이런 건데 무과실 책임을 져요. 수령지체가 되면 아까 본 것처럼 401조가 돼서요. 경과실은 그냥 무과실로 취급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행기 이후에도 여전히 선관주의 의무를 지는 것은 이행지체도 아니고 수령지체도 아닌 상황. 이렇게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말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과실 책임을 지거나 경과실은 면책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근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 제공을 했는데 문 앞에다가 놨는데 못 받았잖아요. 수령지체거든요. 이게 왜 수령지체인가요? 그건 수령지체의 요건을 공부하시면 알아요. 수령지체 요건 보통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행 제공을 했는데 수령 거부했거나 수령 불능. 그렇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법이나 민소법의 많은 제도들을 공부하면서 요건들을 암기하실 거예요. 정리하고. 많죠. 근데 그 요건들을 물론 다 써주면 좋죠.
다 써주면 좋지만 뭐 요건이 4개라고 하면 4개가 다 똑같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4개 중에 4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중요한 요건은 진짜 암기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수령지체 요건 중에 정말 중요한 2가지. 이행 제공을 했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했거나 수령할 수 없게 됐다. 이 2가지 요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채권자 지체의 본질이잖아요. 이 문제도 가서 또 문 앞에다가 놨는데 뭐 외출을 해서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령지체가 된다고요. 수령지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과실은 무과실이 된다고요. 근데 아까 불타서 없어진 건 무슨 과실이라고요? 경과실. 그럼 무과실이잖아요. 그럼 과실이 없잖아요. 과실이 없으면 채무불이행도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면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채무불이행의 공통적인 효과는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해달라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수령지체가 되면 401조에 따라서 경과실은 그냥 무과실로 본다는 이 조항을 알고 있는지, 이 401조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수령지체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무과실이 되니까 채무불이행의 요건 중에 고의과실 부분이 탈락해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주면 대금 주겠다는 갑의 주장은 뻘소리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제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 그 교재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냥 평면적으로 주르륵 그냥 외우셔서는 뭐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는 하얀색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먼저 기본이니까. 이 하얀색은요, 우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파란색이 나와요. 파란색이. 파란색을 학습해 두셔야지 채무불이행을 공부한다고 하얀색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얀색을 모르면 파란색이 안 나오니까 어차피 답이 없어요. 결국 똑같은 말인데 그래도 하얀색만 공부하시고 뿌듯해 하시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파란색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도와 391조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채무불이행이 되느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 몇 점짜리죠? 15점이니까 똑같네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채권자 지체를 검토하는 거지요. 로마자 3번이 핵심 아니겠어요, 결국? 로마자 3번에 보시면 거기 지금 2번째 줄에 막 이행제공, 그 다음에 수령거절, 수령불능 보이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행제공, 수령거절, 수령불능이면 이른바 채권자 지체가 되고 밑에 줄에 401조라는 엄청 중요한 주문이 보이죠? 401조. 이렇게 401조가 되면 밑에 줄에 채무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면책된다라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 있죠. 경과실인 경우에 면책된다는 말은 이제 경과실은 무과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론 부분에 끝부분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죠. 과실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해달라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죠. 물론 여기서 불법행위는 되지 않나요? 아니, 물론 그렇죠. 불법행위를 검토하는 것도 말리진 않아요. 근데 이 배점이 15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은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머릿속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는데요. 맞죠? 그리고 중간에 약간 변태적인 것들, 담보책임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걸로 볼 거냐, 이걸로 볼 거냐, 걔네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것만 검토하면 어떻게 한가요? 이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맞죠? 맞는데 이 배점이 15점이잖아요. 오버하지 말자는 거죠. 누가 봐도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겠어요. 물론 실제 시험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나는 불법행위를 열심히 썼다. 불법행위에서 요구하는 고의과실과 채무불이행에서 요구하는 고의과실이 물론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오바죠, 오바. 그럼 나는 시험장 가면 똑같은 실수할 건데 그럼 답이 없죠. 그럼 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는 좀 생각해 볼까요? 참고로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해요. 그렇죠? 위법성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진 않죠. 불법행위 성립한다고 채무불이행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둘 다 검토하겠다. 뭐 말리진 않아요. 근데 배점상 아예 안 쓰거나 한 줄, 나머지 이제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보신 김에 우리 그 402페이지까지만 좀 갈까요? 402페이지. (402페이지에) 가면 문제가 4번이잖아요. 이번엔 뭐라고 그러죠? 자, 똑같은 사례예요. 어차피 똑같은 사례고 30상자에 대한 인도 의무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소실, 2글자 아까 불타없어였어요. 소실.
그러니까 대금 못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갑이. 이건 무슨 문제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 대금 지급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실, 없어졌기 때문에 대금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537조고요. 이게 맞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물건 못 받았지만 대금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중 쌍방 무과실 이렇게 그렇죠?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령 지체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왜 무과실이죠? 경과실이라서 401조. 그래서 경과실은 무과실이고 수령 지체 중인 상황이고 따라서 물건 못 받았지만 대금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주장 물건 못 받게 됐으니까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죠. 이건 위험 부담을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뒤에 있는 해설도 이런 내용들 401조와 538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 있나요? 로마자 2번에 첫 번째 줄 보시니까 538조, 그죠? 1항임은 위험 부담.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수령지, 좀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이 책은. 하여튼 538조에 가면 두 번째 채권자,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1번 채권자 지체. 이게 중요하죠. 채권자 지체 중 쌍방 무과실.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자 3번 결론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401조가 보이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멋있는 말로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537조가 대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까지 한 것들을 주르륵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있으면 돼요. 우리 시험에는요, 불능이 불능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우리 시험에 불능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불능은요, 지금처럼 불타 없어졌다, 부서져서 없어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중매매에서 등기가 넘어갔다 이것도 다 불능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불능은 둘로 나누는 거죠.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로 나눠야죠. 이들을 나누는 기준은요, 매매 계약이 체결될 당시 계약시입니다. 경매라면 이제 경락 허가 결정 시. 그리고 원시적 불능은요, 다시 이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로 나누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어떻게 나누죠? 채무자. 제가 아까 채무자를 뭐라고 그랬죠? 매도인. 돈을 중심으로 하면 매수인이 채무자 아닌가요? 맞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자니까요, 그냥. 안 그러면 위험 부담이 생각이 안 나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능이 됐는지 아니면 채무자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됐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잘못이 있던 없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 하얀색은요, 문제 상황이죠. 사실관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줄글로 쓰여 있는 사실관계를 이 하얀색이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포섭하고 떠올리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떠올렸다면 이제 결론을 쓰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전부 불능이면 계약이 무효고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별거 없어요. 손해배상 해주라는 겁니다. 다만 이 손해가 실내액 배상이죠. 일부가 이제 불능이다라고 하면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담보 책임으로 손해 부분을 전보하면 되겠죠. 이건 이제 매매에 가서 할 거니까. 이건 이제 처음부터 불능인 경우고요. 계약 체결 이후에 불능이 됐어요.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는데 그 불능이 된 과정에 채무자, 매도인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채무불이행이고 불능이기 때문에 이제 이행불능이 되죠. 그렇죠? 이행불능이 되면 그 효과가 두 가지잖아요.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죠.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을 네 글자로 전보배상이라고 하고요. 판례가 뭐라고 그러죠? 불능 당시 시가. 그렇죠? 불능 당시의 시가입니다. 시가. 요거를 배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불능 당시입니다. 불능 당시. 등기가 넘어갔을 때. 불타 없어졌을 때. 계약 해제는요, 최고라든가 이행 제공 같은 것들이 필요 없죠? 546조. 채무자의 규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가 위험부담, 줄여서 위험부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537조. 이걸 멋있게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예외적으로 줘야죠? 네, 줘야 돼요. 이게 538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채권자 지체 중
쌍방무과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특이하게 이 쌍방무과실에 채권자 지체의 효과 401조를 갖다 쓰기 때문에 경과실은 무과실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판례는 없어요. 우리 학습 답서를 이렇게 보고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채무자의 잘못이 있던 없던 무조건 나오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이따 할 대상 청구입니다. 대상 청구는요, 잘못이 있던 없던 후발적 불능이면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대상 청구는 조문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정해요. 다만 이제 다른 점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그냥 불능되고 끝 이러면 이건 안 나와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불 탔잖아요. 우리가 홍삼에다가 화재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삼은 다 날아가고 다만 화재보험금이 나왔다. 이런 대상. 이런 언급이 있으면 이제 이걸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죠. 대상 청구는 어느 쪽이든 잠깐은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문제를 읽고 하얀색까지 떠오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하얀색이 떠올랐는데 이제 파란색을 모르겠다. 이건 이제 공부를 안 하신 거니까 그럼 반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읽었는데 하얀색이랑 매칭을 못 시키겠어요. 이제 그거는 뭐 복불복이죠. 예.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부량이 쌓이고 반복을 하면 사실은 하얀색이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일부러 찾아야 되지. 하여튼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였습니다. 원래 50분 하고 10분 쉬는 게 목표인데요. 우리가 55분에 끝냈으니까 7시 5분에 뵙겠습니다.